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5년입니다. 35년을 새벽마다 일어나 남편 밥을 차렸어요. 양말을 빨고 잠옷을 개키고 승진하면 뒤에서 박수 쳤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퇴직금 4억 2천만 원.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골프장 캐디한테요. 25살 어린 여자한테요. 3억이 증발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속은 거야. 한순간의 실수였어. 한순간이요? 그 여자 번호 저장한 것도 한순간. 몰래 만난 것도 한순간. 돈 보낸 것도 한순간. 아내한테 거짓말한 것도 한순간. 아니요, 그건 수십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았다고? 속을 짓을 했으니까 속은 거야. 그리고 이어진 말. 이제 그 선택의 대가 처절하게 받아. 35년간 지고지순했던 아내가 변했습니다. 눈물 대신 냉정함을 선택했어요. 용서 대신 응징을 선택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그 골프장 캐디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미 4명의 남자에게서 8억을 뜯어냈어요. 그중 한 명은 전 재산을 잃고 목숨까지 끊으려 했죠. 아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연대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꽃뱀은 감옥에 갔습니다. 남편은요?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체면도 잃었어요. 자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제 인생에서도 나가주세요. 아들이 한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창피해요. 여러분, 이게 선택의 대가입니다. 아내는 마지막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족의 당신 자리는 이제 없어. 35년을 바친 아내의 마지막 선택. 지고지순에서 당당함으로, 눈물에서 냉정함으로. 과연 그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는 정말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꽃뱀의 충격적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사연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아, 잠깐만요. 본격적인 사연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밥보다 구독이 좋아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한테는 10끼 밥보다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5년 지고지순 아내의 냉정한 응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1 지고지순한 아내. 새벽 5시 박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 35년째 같았죠. 순자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입고 갈 거야? 순자가 냉장고 문을 열며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실에서는 남편 김태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려왔죠.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 35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했으니까. 순자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 3가지를 무쳤죠. 김태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6시 반, 태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며 신문을 펼치는 모습은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죠. 여보, 밥 먹어.
순자가 밥그릇을 내밀자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숟가락을 드는 것도 35년째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운한 줄도 몰랐다는 게 맞겠죠. 오늘 퇴직식이지? 응. 축하해, 여보. 35년 고생했어. 순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태호가 젓가락을 멈추고 순자를 잠깐 쳐다봤죠. 당신도 고생했어. 그 한마디가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퇴직식은 오후 3시에 열렸습니다. 회사 강당에는 후배들과 동료들이 가득 찼고 순자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공로패를 건넸죠. 김태호 상무님, 35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호가 공로패를 들고 인사를 하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태호가 단상에서 내려와 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죠. 아니야,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지. 집에 돌아온 후 순자는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퇴직금 4억 2천만 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으로 뭐 할까? 여행 갈까? 당신 평생 휴가도 제대로 못 썼잖아. 순자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좀 쉬고 싶어. 그래, 쉬어. 당신 평생 쉰 적이 없잖아. 순자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35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퇴직 2주 후 태호가 갑자기 골프를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죠. 골프? 당신이? 왜 나는 골프 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평생 운동이라고는 안 했잖아. 태호가 인터넷으로 골프 장비를 주문하는 걸 보며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드라이버, 아이언, 퍼터, 골프백까지. 가격표를 보니 총 800만 원이 넘었죠. 이렇게 비싼 거 처음부터 살 필요 있어? 처음부터 좋은 걸로 시작해야 실력이 늘어. 태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남편이 좋다면 자신도 좋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의 골프장 출입이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었습니다. 레슨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갔죠. 여보, 레슨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골프백을 매며 대답했죠. 프로한테 제대로 배우려면 이 정도는 들어. 신경 쓰지 마.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퇴직 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골프라도 치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요리학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호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죠. 순자가 설거지를 하는데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파 위에 놓고 간 모양이었죠. 순자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알림창에 뜬 문자 한 줄.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하트 이모티콘이 3개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멈췄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죠.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다. 그럴 리가 없다. 순자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본 척 만척하기로 했죠. 자신의 착각일 거라고, 누가 잘못 보낸 문자일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했죠. 35년 동안 한 번도 머리를 염색한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머리 염색했어? 응, 골프장에서 나만 늙어 보여서.
태호가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죠. 내가 염색하자고 할 때는 귀찮다더니. 태호의 옷도 달라졌습니다. 젊은 스타일의 골프웨어를 사입기 시작했죠.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순자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죠. 물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순자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요리학원에서 수강생 한 명이 순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원장님, 요즘 남편분 골프장에서 자주 봬요. 아, 그래요? 요즘 골프에 푹 빠졌거든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강생이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죠. 근데 항상 젊은 여자 캐디랑 같이 다니시던데 되게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순자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흔들렸죠. 그래요? 캐디니까 그런 거겠죠. 하. 순자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수강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2세의 자신이 보였죠.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허리춤에 붙은 살. 3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젊은 여자 캐디.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그날 밤 태호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죠. 소파에 앉아 태호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저걸 보면 알 수 있을까? 저걸 보면 모든 게 끝날까? 아니면 저걸 보지 않으면 모른 척 계속 살 수 있을까? 순자의 손이 휴대폰을 향해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화면에 손이 닿기 직전 순자가 멈췄습니다. 35년을 믿었는데. 순자가 작게 내뱉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아직은 믿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자가 내린 마지막 믿음이었죠. 챕터 2 꽃뱀의 덕. 3개월 전 그린힐 골프장이었습니다. 이수빈이 클럽하우스 창문 너머로 연습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듯한 남자가 어색하게 클럽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수빈이 옆에 있던 동료 캐디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번에 새로 등록한 회원이요. 대기업 상무 출신이래요. 퇴직금 빵빵하게 받았다던데. 수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저분 캐디, 내가 할게. 언니가요? 언니 요즘 바쁘다면서요. 갑자기 시간이 났어. 수빈이 웃으며 연습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호가 공을 치려는 순간 수빈이 다가왔죠. 사장님, 자세가 정말 좋으세요.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 내가 캐디야? 네, 이수빈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사장님 전담으로 배정받았어요. 수빈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수빈의 얼굴에 멈췄죠. 38살이었지만 수빈은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전담? 그런 것도 있어? 사장님처럼 특별한 분께는 특별한 서비스를 해드려야죠. 수빈이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의 어깨가 으쓱해졌죠. 라운딩이 시작됐습니다. 태호의 실력은 초보 수준이었습니다.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기 일쑤였죠. 아이고, 또 실수했네. 태호가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수빈이 손뼉을 치며 다가왔죠. 사장님, 지금 자세 너무 좋았어요. 공이 조금 왼쪽으로 갔지만 스윙은 완벽했어요. 정말? 네, 저 10년 동안 캐디했는데 사장님처럼 자세 좋은 분 처음 봤어요. 천재적이세요.
태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회사에서 35년 동안 인정받으며 살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칭찬받아 본 적은 없었죠. 에이, 천재는 무슨. 진짜예요. 사장님 같은 분은 처음 봬요. 수빈이 진심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태호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죠.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태호가 맥주를 마셨습니다. 수빈이 옆자리에 앉았죠. 사장님, 퇴직하셨다면서요? 응, 한 달 됐어. 퇴직하시고 심심하지 않으세요? 태호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좀 허전하더라. 35년 동안 매일 출근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사모님은 안 챙겨주세요? 우리 집사람은 요리학원 한다고 바빠. 나한테 신경 쓸 틈이 없어. 수빈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러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뭐, 익숙해. 사모님은 바쁘시잖아요. 전 항상 여기 있어요. 수빈이 태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죠. 3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호는 골프장에 더 자주 나갔습니다. 골프가 좋아서가 아니었죠. 수빈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태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죠. 응, 날씨가 좋아서. 사장님 오시니까 제 하루가 밝아져요. 수빈이 태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태호의 귀가 빨개졌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빈이 태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레슨 더 받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시간 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네, 골프장 말고 따로요.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연락처 줘. 수빈이 종이에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태호의 손이 떨렸죠. 그 종이를 받는 순간 태호는 첫 번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수빈의 원룸은 골프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태호가 처음 그 문을 두드렸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어서 오세요, 사장님. 수빈이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죠. 짧은 원피스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서 뭘 레슨해? 일단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수빈이 태호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태호는 어색하게 앉았죠. 사장님, 긴장하셨어요? 아, 아니, 좀 그렇긴 하네. 수빈이 태호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태호의 숨이 가빠졌죠. 사장님, 저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뭐라고?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분이다 하고. 수빈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는 손을 빼야 했습니다. 집에 35년을 함께한 아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수빈아, 나 유부남이야. 알아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사모님은 바쁘시잖아요. 사장님 외로운 거 저만 알아요. 수빈이 태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죠. 우리 자주 만나요, 사장님. 수빈이 속삭였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이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수빈이 어느 날 울먹이며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 꿈이 있어요. 꿈? 무슨 꿈? 골프 아카데미를 차리고 싶어요. 제가 10년 동안 캐디하면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수빈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태호의 마음이 약해졌죠. 얼마나 필요한데?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그런 거 바라고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얼마야?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는데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5천이면 내가 도와줄게. 태호가 말했습니다. 수빈이 눈을 크게 떴죠. 사장님, 진짜요? 아니에요, 안 돼요. 사모님한테 들키시면 어떡해요. 몰래 하면 돼. 내 퇴직금이잖아. 내 맘대로 쓸 수 있어. 수빈이 태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사장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태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순자에게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빈아.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선택이었죠. 다음 날 태호는 순자 몰래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수빈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에도 태호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그런데 그 시각 같은 골프장 라운지에서 황말순이 울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말순은 6개월 전에 남편이 이수빈에게 1억 5천만 원을 뜯겼죠.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어떡해요. 말순이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 캐디가 누군데? 이수빈이라고 골프장에서 제일 예쁜 애 있잖아. 그년이 우리 영감을 꼬셨어. 말순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지. 근데 증거가 부족하대. 그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연애 사기 전과도 있다더라.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영감도 바보지. 35년 해로한 마누라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더 나쁜 건 그년이야. 처음부터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같은 시각 수빈의 원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책상 앞에 앉아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죠. 서랍 안에는 태호 외에도 2명의 남성 사진과 정보가 정리된 파일이 있었습니다. 김태호, 퇴직금 4억 2천, 목표 금액 3억. 수빈이 종이에 적힌 글씨를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죠. 오빠, 보고 싶어요. 똑같은 문자를 3명에게 보냈습니다. 태호에게, 박정수에게,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 수빈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바보들. 수빈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3억의 실종. 퇴직 6개월 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요리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했죠. 문자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보험료 자동이체가 잔액 부족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통장에는 퇴직금이 들어 있었죠. 4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잔액 부족이라니요. 뭐지? 은행 오류인가? 순자가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잔액을 확인했죠. 1억 2,343만 원.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4억 2천이 있어야 하는데.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3억? 3억이 사라졌습니다. 순자가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며 하나하나 확인했죠. 5천만 원, 이체, 이수빈. 8천만 원, 이체, 이수빈. 7천만 원, 이체, 이수빈. 1억 원, 이체, 이수빈. 모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수빈. 순자는 그 이름을 처음 봤죠. 이수빈이 누구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강생들이 순자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순자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휴대폰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앉아 태호를 기다렸습니다. 통장 내역을 출력한 종이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죠. 시계 바늘이 7시를 가리킬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호가 골프백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응, 밥 먹었어? 아직. 태호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무릎 위에 종이를 들어 올렸죠. 여보, 이거 뭐야? 태호가 종이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수빈이 누구야? 순자가 똑바로 태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떨궜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억이야, 여보. 3억이 이 사람한테 갔어. 이수빈이 누구냐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호가 손을 비비며 더듬거렸죠. 그게 그러니까 골프 아카데미 동업 투자야. 동업? 무슨 동업? 수빈이가 골프 아카데미를 차리는데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빈이? 수빈이라고 불러.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호가 말을 더듬었죠. 아니, 그냥 이름이 그래서. 계약서 있어? 뭐? 동업이면 계약서가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증은? 아카데미 주소는? 순자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태호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대답해, 김태호. 순자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호가 움찔했죠. 그건 아직 준비 중이라서. 3억을 줬는데 계약서도 없어? 사업자 등록도 안 했어? 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핸드폰 줘. 뭐? 핸드폰 내놓으라고. 태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고개를 저었죠. 왜 핸드폰을 봐? 내 핸드폰인데. 줘. 순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호가 망설였죠. 순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안 주면 내가 빼앗을 거야. 태호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순자가 화면을 켰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수빈이라는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대화창을 열었죠. 오빠 보고 싶어요. 오빠가 최고야. 오빠 사랑해.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습니다. 사진도 있었죠. 태호와 수빈이 나란히 서서 찍은 셀카. 수빈이 태호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 순자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이게 동업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호가 무릎을 꿇었죠. 순자야, 내 말 들어봐. 들을 말이 뭐가 있어. 뭘 들어. 속은 거야, 나도. 그 여자가 나를. 닥쳐. 순자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호가 입을 다물었죠. 순자가 휴대폰을 들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만에 연결됐죠. 유진아, 지금 집으로 와. 당장.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와. 빨리. 순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죠. 가까이 오지 마. 30분 후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죠. 거실에는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유진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순자가 테이블 위에 종이와 휴대폰을 가리켰죠. 이거 봐. 유진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휴대폰 속 대화창을 봤죠.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태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대답하세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그게 골프장 캐디인데. 캐디요? 캐디한테 3억을 줬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호가 더듬거렸죠. 동업 투자야. 골프 아카데미를 차린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은요? 아직. 투자 계약서는요? 그것도. 아카데미 주소는요? 사업 계획서는요? 뭐라도 있어요? 유진이 연달아 물었습니다. 태호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죠. 유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사기예요. 뭐? 아무것도 없이 3억을 줬으면 그게 사기지 뭐예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빈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걔가 나를 진짜 좋아해서. 아버지,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태호가 움찔했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 심정은 생각해 봤어요? 유진이 노트북을 꺼내 이수빈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몇 분 후 유진의 얼굴이 더 굳어졌죠. 엄마, 이것 봐. 유진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결혼 사기 전과 여성, 집행유예 중 또 다른 피해자 발생. 기사에 첨부된 사진 속 여자는 이수빈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죠. 이 여자 전과자예요. 3년 전에 결혼 사기로 집행유예 받았고 지금도 이건의 사기 고소가 진행 중이래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태호가 벌떡 일어났죠. 거짓말이야. 수빈이가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 정신 차려요. 눈앞에 증거가 있잖아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태호가 휘청거렸죠. 순자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죠. 그리고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5년. 내가 뭘 위해 산 거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차리고 당신 옷 다려주고 승진하면 뒤에서 박수치고 그게 내 인생 전부였어. 순자가 태호를 돌아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죠. 근데 당신은 뭘 했어? 내가 35년 동안 당신한테 뭘 받았어?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뭐? 한 번만 봐달라고? 35년 봐줬더니 이 꼴이야. 순자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고지순했던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죠.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앉아. 천천히 생각하자.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할 거 없어. 다 끝났어.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35년간의 결혼 생활도 함께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4 진실과 변명.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태호가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 순자가 안방에서 쫓아낸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죠. 태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태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죠. 태호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속은 거야. 그 여자가 나를 이용한 거라고. 나도 피해자야.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죠. 피해자? 응, 수빈이가 아니 그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접근한 거야.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태호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애원하는 표정이었죠.
한순간의 실수였어. 퇴직하고 나니까 정신이 나갔었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나서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순간? 응, 정말 한순간이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봤죠.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번호 저장한 것도 한순간이야? 뭐, 몰래 만난 것도 한순간이야? 순자가 돌아섰습니다.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죠. 돈 보낸 것도 한순간이야?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 한순간이야? 태호가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5천만 원 보낼 때 한순간, 8천만 원 보낼 때 또 한순간, 7천만 원 보낼 때 또 한순간, 1억 보낼 때 또 한순간.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게 한순간이야? 아니, 그건 수십 번의 선택이었어. 태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죠. 매번 매 순간 당신은 선택했어. 나 대신 그 여자를 선택했어. 그게 한순간이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35년 동안 난 당신만 바라봤어.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차리고, 당신 양말 빨고, 당신 잠옷 개키고. 그게 내 인생이었어. 순자가 태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당신은 뭘 했어? 퇴직하자마자 딴 여자한테 갔잖아. 35년이 그렇게 가벼웠어?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호가 순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순자가 한 발 물러섰죠. 미안하면 다야? 3억이 돌아와? 내 35년이 돌아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진과 준혁이 함께 들어왔죠. 준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죠. 준혁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가 잘못했어. 근데 뭐요?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누나한테 다 들었어요. 골프장 캐디한테 3억을 줬다면서요? 그게 투자였어. 아빠도 속은 거야. 속았으면 됐어요? 엄마가 평생 뭘 하셨는데요?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새벽마다 아버지 밥 차려준 거 한 번이라도 고마워한 적 있어요? 회사에서 힘들다고 찡찡거릴 때 누가 다 받아줬는데요? 준혁아, 그런 엄마 두고 딴 여자한테 갔어요? 그것도 25살이나 어린 여자한테?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버지, 저 아버지 존경했어요.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버틴 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태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한 번만 뭐요? 한 번만 봐달라고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아버지, 사기당한 건 안 됐어요. 근데 분류는 별개잖아요. 유진아, 그 여자가 꽃뱀이든 아니든 아버지가 바람핀 건 사실이에요. 그건 속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해서 한 거잖아요. 태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순자가 가족들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태호 앞에 섰죠.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꽃뱀인 거 알아.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바보같이 속은 것도 알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태호의 눈이 커졌죠. 만난 것도 당신 선택, 돈 준 것도 당신 선택, 나 몰래 한 것도 당신 선택이야. 순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속았다고? 속을 짓을 했으니까 속은 거야.
태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무서웠죠. 한순간의 실수? 아니, 수십 번의 선택이었어. 매번, 매순간 당신은 나 대신 그 여자를 선택했어. 순자가 돌아섰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갔죠. 어디가? 태호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멈추지 않고 대답했죠. 학원. 이래야지. 순자야,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할 얘기 없어. 순자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안방 쓰지 마. 짐 싸서 작은 방으로 가. 더 이상 같은 방에서 자는 건 못하겠어. 순자야, 내가 35년 만에 내린 선택이야. 당신도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 순자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죠. 태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과 준혁이 아버지를 내려다봤죠. 아버지, 저희도 갈게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유진아, 준혁아, 너희라도 아빠 말 좀 들어줘.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아버지, 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성격 몰라요? 한번 마음 잡으면 끝이에요. 이번엔 진짜 끝인 것 같아요. 그래도 35년인데, 35년을 아버지가 망쳤잖아요. 준혁이 등을 돌렸습니다. 유진이 잠깐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 저도 변호사지만 이번 거는 엄마 편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요. 유진도 돌아섰습니다. 두 남매가 현관을 나서자 태호 혼자 거실에 남았죠. 태호가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5년 동안 순자가 가꿔온 집이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식탁 위에 꽃병, 소파 위에 쿠션. 모든 것이 순자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태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자가 원래 마음이 약하니까 며칠 지나면 풀리겠지. 태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태호는 아직 몰랐죠. 순자는 요리학원으로 향하는 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죠.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부족하게 했지? 순자가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죠. 62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선택은 그 사람이 한 거야. 내가 아니라. 순자가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제 나도 선택할 거야. 35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순자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지고지순했던 아내는 사라지고 있었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챕터 5연대의 시작. 일주일 후 유진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순자가 유진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유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수빈에 대해 조사했어. 뭐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심각해. 이 여자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명의 남성에게서 총 8억 원을 뜯어냈어.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8억? 응.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전 재산을 잃고 자살 시도까지 했대. 유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가 주먹을 꽉 쥐었죠. 그 여자,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응. 수법도 똑같아. 골프장에서 퇴직한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외로움을 파고드는 거지. 그리고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유진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안이 있어. 뭔데? 이수빈 피해자들을 모아서 같이 고소하면 사기죄 입증이 훨씬 쉬워져.
혼자 고소하면 연애 감정이었다. 자발적으로 준 돈이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여러 명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걸 증명하면 계획적인 사기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지. 그래, 맞아. 유진이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피해자 2명을 찾았어. 황말순 씨 68세. 남편이 1억 5천을 뜯겼어. 그리고 박정수 씨 71세. 본인이 직접 2억을 뜯겼고 순자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2사람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내가 만나볼게. 엄마, 내가 같이 갈까? 아니, 나 혼자 갈게. 같은 처지끼리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어머니를 올려다봤죠. 엄마, 많이 힘들지? 순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어 보였죠. 괜찮아.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다음 날 오후 순자는 황말순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였죠. 말순은 순자보다 6살이 많았습니다. 흰머리가 많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죠. 박순자 씨 맞으시죠? 네, 황말순 씨세요? 2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죠. 남편분이 이수빈이한테 당하셨다면서요? 네, 3억이요. 3억이나요? 우리 영감은 1억 5천이었는데. 말순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커피잔을 감싸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35년을 같이 산 사람이 그럴 줄이야. 저희도 35년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똑같네. 말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영감도 바보같이 속았어요. 그 여자가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60 넘은 늙은이를 20대처럼 설레게 해줬다나.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했어요. 네, 불쌍해서요.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순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계속 말했죠. 근데 가끔은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부족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순 씨, 순자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말순 씨 선택이에요. 저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못해요.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다만 저 여자만은 반드시 잡아야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말순이 순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순자 씨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니에요. 분한 거예요. 35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분해서 못 참겠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분하죠. 저도 분해요. 그럼 같이 싸워요. 저 혼자는 힘들어요. 같이 해주세요. 순자가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순이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좋아요. 같이 해요. 저 여자 꼭 잡아야죠. 며칠 후 순자는 박정수를 찾아갔습니다. 정수는 71세의 노인이었죠.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순자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수 씨 맞으시죠?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이수빈 건으로 찾아왔어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다시 말했죠. 저도 남편이 당했어요. 3억이요. 정수 씨랑 같은 처지예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기다렸죠.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저기요, 정수 씨. 순자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잠깐만요. 정수가 망설였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죠. 정수 씨, 숨기면 숨길수록 저 여자만 좋은 거예요. 정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같은 바보가 더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 나서야 해요. 정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죠.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정수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아내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네, 창피해서요. 70 넘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속아서 2억을 날렸다는 게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와요. 그 돈이 아내랑 노후에 쓰려고 평생 모은 건데 눈물이 정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여자 말을 믿었을까요? 나를 좋아한다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나? 순자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정수가 눈물을 닦았죠. 순자 씨는 남편분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이혼할 거예요. 이혼이요? 네. 용서 못해요. 속은 건 불쌍하지만 선택은 그 사람이 한 거니까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런 용기도 없어요. 용기가 아니에요. 분노예요. 순자가 정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수 씨, 같이 싸워요. 저 혼자, 말순 씨 혼자, 정수 씨 혼자는 힘들어요. 근데 셋이 뭉치면 달라요. 정수가 망설였습니다. 아내한테 들키면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숨겼던 게 들키는 것보다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나아요. 순자의 말에 정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같이 할게요. 일주일 후 유진의 법률사무소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순자, 말순, 정수. 총 피해액은 6억 5천만 원이었죠. 유진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세 분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걸 입증하면 이수빈의 사기죄는 확실해요. 상습 사기로 중형 선고가 가능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 감옥 가는 거죠? 네, 이 정도 금액이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나와요. 정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 여자가 돈을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추적해 볼게요. 유진이 세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가셔야 해요. 중간에 포기하시면 그 여자만 좋은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말순과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순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순자야, 어디 갔다 와? 알 필요 없어. 순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호가 다가왔죠. 요즘 자꾸 나가던데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하든 당신이랑 상관없어. 순자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냉전만 하면 어떡해. 태호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팔을 뿌리쳤죠. 나 피해자들 만나고 다녀. 당신처럼 그 여자한테 당한 사람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피해자들? 응. 셋이서 연대해서 고소할 거야. 고소까지 해? 태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야, 고소하면 다 알려지잖아. 내 체면이 어떻게 돼? 순자가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당신 체면? 내 35년은? 말순 씨 남편 전 재산은? 정수 씨 노후 자금은? 태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 체면 때문에 저 여자가 또 다른 사람 울리게 놔둘 순 없어. 순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고소장 다음 주에 접수해.
준비해도. 문이 닫혔습니다. 태호가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죠. 챕터 6 이수빈의 반격.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수빈의 휴대폰이 울렸죠.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빈 씨, 큰일 났어요. 피해자 3명이 연대해서 고소장을 냈어요.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명이요? 김태호, 황말순 남편 박정수. 총 피해액 6억 5천이에요. 이 정도면 상습사기로 중형 나와요. 수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죠. 연대라고? 그 늙은 것들이? 수빈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연락처를 찾았죠. 김태호. 오빠 나야. 전화를 받은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아, 왜 전화했어? 지금 연락하면 안 돼. 오빠,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수빈이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고소했대. 나 감옥 갈 수도 있대.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잘못한 거니까. 오빠, 나 진짜 오빠 좋아했어.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야. 진짜야. 태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빈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오빠, 제발 나 좀 만나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태호가 망설였습니다. 수빈이 다급하게 말했죠. 오빠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해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응? 다시 시작이라니 무슨 소리야. 진짜야, 오빠. 나 오빠 없으면 안 돼. 제발. 수빈이 흐느꼈습니다. 태호의 마음이 흔들렸죠. 아직도 수빈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나? 오빠 고마워. 내일 3시에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로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호가 휴대폰을 내려다봤죠. 순자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였죠. 다음 날 오후 3시, 태호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수빈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오빠 와줬구나. 수빈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가 손을 빼려 했지만 수빈이 꽉 쥐었죠. 오빠, 나 진짜 무서워. 감옥 가면 어떡해. 수빈아,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우리 집사람이. 오빠 부인이 주동한 거잖아. 오빠가 설득해줘. 고소 취하해달라고.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순자가 절대 안 들어줄 거야. 그럼 오빠라도 취하해줘. 오빠만 빠지면 나머지 2명은 어떻게든 될 거야. 수빈이 태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죠. 오빠, 나 진짜 오빠 사랑했어. 돈 때문이 아니었어. 오빠가 좋아서 그랬어. 태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빈의 눈물이 진짜처럼 보였죠. 수빈아, 오빠가 도와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응? 이번엔 진짜로. 수빈이 태호의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태호가 움찔했죠. 생각해 볼게.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수빈이 웃었죠. 태호가 돌아서자 수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바보. 수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죠. 계획대로 진행 중. 시간 좀 벌어줄게. 받는 사람은 이름 없이 번호만 저장된 연락처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죠. 태호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산책 좀. 산책? 향수 냄새가 나는데?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태호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았죠.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이 향수, 그 여자 향수잖아. 뭐? 아니야, 무슨 소리야.
태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자의 눈이 차가워졌죠. 그 여자 만났지? 아니라니까. 김태호,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순자가 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돌렸죠.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만났어. 태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죠. 뭐? 수빈이가 연락해서 무섭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그래서 갔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뭐래? 고소 취하해달라고 했지? 태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가 비웃었죠.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 해준다고 했어? 그건 아니야. 그냥 생각해보겠다고만. 생각해보겠다고? 3억 뜯기고도 모자라서 또 속으려고? 순자가 태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여자한테 또 이용당하는 거 몰라? 고소 무마시키려고 널 이용하는 거라고. 태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수빈이가 우는데 불쌍해 보여서. 불쌍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8억을 사기치고 사람들 인생 망쳐놓은 여자가 불쌍해? 자살 시도한 피해자는 안 불쌍하고? 태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죠. 당신 진짜 구제불능이야.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네. 순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태호를 바라봤죠. 나 이제 당신 포기할게. 더 이상 기대 안 해. 당신이 뭐라든 상관 안 할 거야. 순자야. 대신 고소는 끝까지 갈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호가 빈 거실에 혼자 남았죠. 다음 날 아침 유진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이수빈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대. 뭐? 출국? 여권 발급 기록이 확인됐어. 이번 주 안에 움직일 것 같아.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망치려는 거야? 응. 빨리 움직여야 해. 검찰에 출국금지 신청 넣을게. 그래, 빨리 해. 유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출국금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했죠. 동시에 이수빈의 계좌 추적도 요청했습니다. 이틀 후 유진이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계좌 추적 결과 나왔어. 근데 충격적이야. 뭔데? 이수빈한테 공범이 있어. 남자친구야. 남자친구? 응. 이수빈이 뜯어낸 돈이 전부 그 남자한테 흘러들어갔어. 8억 중에 7억이 넘게.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빈은 앞잡이고 뒤에 진짜 범인이 있었던 거야? 그런 셈이지. 이수빈은 돈 뜯어내는 역할, 남자친구는 돈 관리하는 역할. 둘이 짜고 친 거야.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남자도 잡아야 해. 응, 공범으로 같이 고소할 거야. 이 정도면 조직적 사기야. 며칠 후 경찰이 이수빈의 원룸을 급습했습니다. 이수빈은 집에 없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수빈 씨 멈추세요. 공항 출국장에서 경찰이 이수빈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수빈이 뒤를 돌아봤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수빈의 가방에서는 해외 도피 자금 3천만 원이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타깃 남성 5명의 정보가 담긴 파일도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찰이 파일을 들어보였습니다. 이수빈이 입을 다물었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했군요. 이수빈이 연행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순자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태호도 거실 한쪽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골프장 캐디 출신 여성, 상습 사기 혐의로 체포, 피해액 8억 원 이상,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수빈이 얼굴을 가리고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비쳤죠. 순자가 TV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순자가 태호를 돌아봤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떨궜죠. 이제 당신 차례야.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태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태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수빈에게서였죠. 오빠 미안해. 진짜 좋아했어. 우리 다음 생에서 만나자. 태호가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후회인지 미련인지 태호 자신도 알 수 없었죠. 챕터 7 심판의 날. 2달 후 이수빈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호 법정이었죠. 순자는 말순, 정수와 함께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떨리네요.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가 말순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요. 오늘로 끝나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빈이 교도관과 함께 들어왔죠. 수갑이 채워진 손, 화장기 없는 얼굴. 처음 만났을 때의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수빈이 피해자석을 흘깃 쳐다봤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죠. 이수빈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원 기립. 재판장님 입정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재판이 시작됐죠. 검찰이 먼저 논고를 했습니다. 피고인 이수빈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4명의 피해자에게서 8억 2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죠. 피고인은 골프장 캐디로 일하며 퇴직한 60대 남성들을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외로움과 허영심을 이용해 연애 감정을 유발하고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석을 가리켰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전 재산을 잃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사기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구형합니다. 이수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지 악의적인 범죄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순이 순자의 팔을 잡았죠. 순자 씨, 참아요. 저게 반성하는 거래요. 8억을 뜯어놓고 재판장이 피해자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황말순이 증인석에 섰죠. 증인, 피해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 여자한테 1억 5천만 원을 뜯겼어요. 말순이 눈물을 훔쳤죠.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요. 손주 대학 등록금도 거기서 낼 생각이었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영감은 매일 미안하다고 울어요. 저도 밤마다 잠이 안 와요. 35년 같이 산 남편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말순이 이수빈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박정수였습니다. 정수가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으로 나왔죠. 며칠 전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가 재판을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증인,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저 여자한테 2억을 뜯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정수의 손이 떨렸죠. 71년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젊은 여자가 저를 좋아한다는 말에 눈이 멀었어요.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한테 아직 말 못했어요. 창피해서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저 여자가 웃으면서 돈을 세는 꿈이요. 정수가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논 거예요. 제발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순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순자의 표정은 담담했죠. 증인, 피해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5년을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이 승진하면 뒤에서 박수치고 힘들다고 하면 다 받아주고 그게 제 인생 전부였어요. 순자가 이수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35년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바보같이 속은 건 맞아요. 근데 이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접근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의 외로움을 이용하고 감정을 조종하고 돈을 뜯어냈어요. 순자가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겁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해주세요. 순자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말순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죠. 순자 씨 잘했어요. 재판장이 잠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30분 후 다시 재판이 열렸죠. 피고인 이수빈은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이수빈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안도가 교차했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총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상습 사기범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가정 파탄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이수빈이 끌려나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뒤를 돌아봤지만 순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일주일 후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같은 법원, 다른 법정이었죠. 이번에는 태호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원고 박순자는 피고 김태호의 부정행위와 재산 탕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유진이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수빈과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됐죠. 태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수빈의 사기 피해자입니다. 계획적인 접근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 의도적으로 바람을 핀 것이 아닙니다.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것과 부정행위는 별개입니다. 속았든 안 속았든 피고인이 혼인 외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며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최후 진술이 있습니까?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다만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자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속았든 말든 선택은 그 사람이 한 겁니다. 저는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남편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박순자와 피고 김태호의 이혼을 인정한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70%, 피고에게 30%를 배분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내려진 준엄한 심판이었죠. 법원 복도에서 태호가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피하려 했지만 태호가 먼저 불렀죠. 준혁아. 준혁이 멈췄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죠. 아들, 아빠 말 좀 들어줘. 아빠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아버지. 준혁이 돌아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 제 인생에서도 나가주세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평생 하신 일에 반의 반도 저한테 안 하셨잖아요. 학교 졸업식도 안 오셨고, 취직했을 때도 한마디도 안 하셨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존경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창피해요. 준혁이 등을 돌렸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준혁이 걸어갔습니다. 태호가 손을 뻗었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죠. 유진도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담담하게 말했죠. 아버지, 속은 건 불쌍해요.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한 짓은 용서가 안 돼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당분간 연락하지 않을게요.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유진아.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유진이 돌아섰습니다. 법원 복도에 태호 혼자 남았죠. 순자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말순과 정수가 서 있었죠. 순자 씨, 괜찮아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이제 진짜 끝났네요. 순자가 법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35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챕터 8 선택의 대가.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죠. 15평짜리 낡은 건물 4층이었습니다. 이삿짐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태호가 텅 빈 방을 둘러봤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라고.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죠. 재산 분할 후 남은 돈은 1억 남짓이었습니다. 4억 2천만 원의 퇴직금이 1억으로 쪼그라든 것도 서러웠죠. 하지만 가족 하나 없이 혼자가 된 것이 더 참담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태호가 냉장고를 열었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사왔습니다. 식탁도 없어서 바닥에 앉아 먹었죠. 김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순자야. 태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주던 아내가 떠올랐죠.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3가지. 그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가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에 깼죠. 아무도 깨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 태호가 부엌을 봤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다시 편의점에 가서 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의 일상은 단조로웠죠. 아침에 일어나고 편의점에서 밥을 사고 TV를 보고 잠을 자고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아빠야. 밥 한번 먹자. 태호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끊어졌죠. 수신 거부였습니다. 준혁아, 아빠인데 전화 좀 받아.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수신 거부였죠. 태호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연락처에 이름은 많았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퇴직 후 연락이 끊겼고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죠. 35년 동안 회사와 가정만 오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았지만 그 외의 관계는 만들지 않았죠. 순자가 다 해줬으니까요. 명절 인사도 경조사 챙기기도 모든 걸 순자가 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35년 동안. 태호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죠. 돈만 벌었습니다. 그 돈마저 이제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빠져 있었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하얗게 새어 있었죠. 늙었네.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63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몰랐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게 무서웠죠. 2달이 지났습니다. 태호가 순자의 요리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간 것이었죠. 요리학원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 직원이 태호를 알아봤습니다. 순자를 불렀죠. 순자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차분했죠. 무슨 일이야? 순자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태호가 무릎을 꿇었죠. 수강생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순자야,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 사니까 알겠더라. 35년 동안 당신이 뭘 해줬는지. 새벽마다 밥 차려준 거, 양말 빨아준 거, 내 잠옷 개켜준 거. 그때는 몰랐어. 당연한 줄 알았어. 태호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순자야.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남은 인생 당신한테 잘할게. 수강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자가 태호를 내려다봤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순자가 태호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죠. 할 말 있으면 해.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야, 진짜 미안해. 나 없으면 못 살아. 제발. 김태호 씨. 순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씨자로 불렀죠. 내 말 잘 들어. 태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그 여자가 꽃뱀인 거 알아?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바보같이 속은 것도 알아. 불쌍해. 진심으로. 순자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태호의 눈이 커졌죠. 만난 것도 당신 선택, 돈 준 것도 당신 선택, 나 몰래 한 것도 당신 선택이었어. 순자가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속았다고? 속을 짓을 했으니까 속은 거야. 태호가 입술을 깨물었죠. 한순간의 실수라고 했지?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십 번의 선택이었어. 매번 매순간 당신은 나 대신 그 여자를 선택했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35년 동안 난 당신한테 한 번도 이런 짓 안 했어. 한 번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당신만 바라봤어.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근데 당신은 했어. 선택해서. 태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야, 제발. 이제 그 선택의 대가 처절하게 받아.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이 가족의 당신 자리는 이제 없어. 태호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유진이도, 준혁이도, 나도. 우리 인생에서 당신은 끝났어.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태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죠. 35년을 함께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아니었죠. 태호가 문을 나섰습니다. 요리학원 밖으로 걸어 나왔죠. 다리가 풀려서 걸음을 제대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아무도 태호를 쳐다보지 않았죠. 63세의 늙은 남자. 모든 것을 잃은 남자. 35년 전 패기 넘치던 신입사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죠. 가로등 불빛 아래서
태호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습니다. 6개월 후 순자의 요리학원 간판이 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부엌 본점, 퇴직자 금융사기 예방교육센터. 순자가 강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죠. 10명이 넘는 수강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남편이 골프장 캐디한테 3억을 뜯겼어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그 여자 감옥에 보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했죠. 여러분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세요. 숨기면 그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인사했죠. 강의실 뒤에서 유진과 준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멋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가 이렇게 빛날 줄 몰랐어. 순자가 자녀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왔어? 밥 먹으러 갈까? 응, 엄마. 오늘은 내가 살게. 준혁이 말했습니다. 셋이 함께 요리학원을 나섰죠. 엄마, 요즘 많이 좋아 보여. 유진이 말했습니다. 순자가 웃었죠. 그래, 요즘 잠을 잘 자서 그런가. 아버지 생각 안 나?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잠시 멈췄죠.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나. 이제 진짜 안 나.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35년 동안 나는 그 사람만 바라봤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순자가 유진과 준혁을 번갈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 나도 나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거. 늦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야. 유진이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준혁도 반대편 팔짱을 꼈죠. 엄마, 우리가 있잖아. 응, 알아. 셋이 함께 걸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미소가 번졌죠. 어둠 속에서 원룸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죠. TV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태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별이 보였죠. 하지만 그 별빛은 태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대가. 태호는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죠. 순자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연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35년.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 순자는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았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혼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이에요.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헌신의 함정입니다. 순자가 35년 동안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격려 한마디. 그마저도 드물었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희생. 그것이 순자의 일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침마다 차려진 밥상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빨린 양말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시간과 정성과 사랑이 담긴 것들이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태호는 속았다고 했습니다. 꽃뱀에게 당했다고 했죠. 맞아요. 이수빈은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말을 기억해야 해요. 속을 짓을 했으니까 속은 것이라고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태호가 이수빈의 번호를 저장한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몰래 만난 것도 선택이었죠. 돈을 보낸 것도, 아내에게 거짓말한 것도 모두 선택이었어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수십 번의 선택이 모여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내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열매를, 나쁜 선택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누구 탓도 아닙니다. 환경 탓도 아니에요. 결국 선택한 것은 나 자신이니까요. 세 번째 교훈은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말수는 남편을 용서했어요. 불쌍해서 바보같이 속은 거니까 그렇게 말했죠. 순자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줄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둘 다 맞습니다. 용서는 선택이에요.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미움과 분노를 안고 사는 것은 나를 갉아먹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풀어주되 그 사람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순자가 선택한 것은 단절이었습니다.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었죠. 그것이 순자를 지킨 것입니다. 자존감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지킨 것이에요. 네 번째 교훈은 나이에 관한 것입니다. 순자는 62세에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순자는 말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60세도 70세도 80세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에요. 순자는 피해자 모임의 대표가 됐습니다.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했죠. 자신의 아픔을 남을 돕는 일에 쓰기로 한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의 힘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다면 숨기지 마세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과정에서 나도 치유되고 남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죠. 여섯 번째 교훈은 관계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태호는 35년 동안 회사와 가정만 오갔습니다. 친구도 취미도 자신만의 세계도 없었죠. 모든 것을 순자에게 의존했어요. 그래서 순자가 떠나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설 수 있어야 해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직장의 모든 것을 기대면 안 됩니다. 나만의 관계, 나만의 세계, 나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무엇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교훈은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태호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아버지 노릇을 다 한다고 여겼죠. 하지만 준혁은 말했습니다. 학교 졸업식도 안 오셨고 취직했을 때도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요. 가정은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관심과 사랑과 시간으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 배우자의 하루를 묻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말로, 행동으로, 시간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순자는 35년 동안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어요.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 순자는 알게 됐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라고 하죠. 내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요.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 선택에 책임지는 태도, 나를 잃지 않는 삶, 그리고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는 용기.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나을 것입니다. 순자가 그랬듯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선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